네, 제1강 확인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에 제 아담 교정학 맨 앞쪽 쪽지에 있었던 삽지라고 그러죠. 넓은 종이로 두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종이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모두 다 정리가 될 정도라면 대단히 공부를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처음 강의 듣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한번 가볍게만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 범죄학과 범죄 방지 대책을 형사 정책의 범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범죄학은 다시 말해서 범죄학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협의로는 형법에 나와 있는 것, 광의로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만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 원인을 얘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관점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관점하고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좀 더 보기 좋게 한번 해볼까요? 색깔이 조금 두꺼워야겠네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형벌은 엄중해야 한다. 엄중하다는 의미를 정기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처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고전주의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의 인물은 이제 베까리아고요. 베까리아.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나면서 사회과학이 우리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회에도 우리 사회 현상에도 인간에게도 자연과학적 관찰법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범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범죄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별한 사람들이 하더라. 이제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함 때문에 범죄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해서 사회적 책임,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은 엄정한 어떤 정기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특별 예방이라는 것은 그 범죄를 한 사람, 그 당사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증명했기 때문에 실증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 그리고 형법에서는 앞에 것을 구파라 한다면 이건 심파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비정상에 대한 논거가 어디냐면 초기 실증주의가 있고요. 이탈리아, 이제 형사 정책에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태어나면서 문제 있었다. 또 심리학적, 양육 과정에서의 문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다. 그 다음에 비판범죄학이죠. 막스주의, 정치적 환경이 문제다라고 보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원인론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부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를 좀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그러면 범죄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처벌하면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척을 해왔는데, 아니 그러면 피해자는 어떡하란 얘기냐.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 하고 잊혀진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피해자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인 사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방지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벌. 그리고 이 형벌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제 발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보완 처분 이렇게 발달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보완 처분과 어떻게 형벌과 보완 처분이 결국은 뭐다? 우리 형사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서 여기 봅니까?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정지, 자격 상실, 벌금, 부류, 과료, 모수가 있는데 9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9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것, 자유죠. 물론 이제 여기 징역, 금고, 구류까지 포함합니다만 주로 이제 징역, 금고자들을 우리는 교도소 갔다고 얘기하고 교도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실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둬놓고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처우를 하는 것 우리는 형집행법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정이 징역과 금고, 구류에 대한 형집행법에 의한 교도소의 수용자 처우 과정이 교정학입니다. 여러분들 교정론, 교정학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징역과 금고만 있는 것이 사형 확정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미결 수용자의 처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렇게 형벌이 있는가 하면 보완 처분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보완 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책임에 대한 거라면 아까 봤었죠 우리 여기 도의적 책임이 있었잖아요. 도의적 책임 또 사회적 책임 어찌됐든 이 처벌을 위해서는 책임을 있어야 책임이 담보되어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봤더니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 여기 이제 써놨죠. 심신 장애인 또 알코올 마약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 또 정성 선고라고 해가지고요. 성성 고성이 아니라 정성 선고입니다. 정신성적 장애로 인해서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치료를 해줘야 해. 처벌 갖고는 의미가 없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들이죠.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은 보호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 박탈도 하고 이 치료 감호하고 보호 감호는 뭐예요? 보호 처분은 소년을 원해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 박탈이죠. 이렇게 두 가지는. 자, 이걸 볼까요? 큰 그림만 보세요. 지금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유 박탈적 처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밖에서 치료 명령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나 또는 심신미약자 알코올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킨 애들을 선고나 집행유예를 할 때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약물 치료 명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요사이 많이 쓰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있죠. 전자발찌를 붙인다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하냐면 보호관찰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보호관찰소. 여기는 사회 내처우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치료감호소와 그 다음에 소년원은 보완 처분이면서도 자유를 박탈했잖아요. 그래서 자유 박탈적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 처분 특별히 이제 소년원의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할 때는 이렇게 10가지의 아이들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어요.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의 처분이죠. 이건 이제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모르시더라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구나. 소년들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 중에 자유를 박탈하는 소년원 처우가 3개가 있어요. 8호, 9호, 10호.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형벌과 보완 처분으로 범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범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니? 라고 하는 이제 범죄 예방 정책. 네. 계속해서 볼게요. 10분에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소년에 대한 소년 보호 처분으로서의 10가지 처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0가지 처분. 자,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와서 이러한 전통적인 형벌과 보완처분 말고,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원초적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출제도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목적은 범죄학이 무엇이고 형사정책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자 한 거예요. 자, 범죄학이란 다시 말해서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 활동을 말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과 범죄학 같은 의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학은 범죄 원인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방지 대책은 형사정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범죄학, 형사정책 나눠서 봤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경찰 범죄학에서는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그리고 보직 있죠. 형사정책은 이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고. 또 이것하고 플러스입니다. 원인론도 보죠. 교정학에서 교정론은 어디냐면 이제 승진자들이 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이 분야죠, 이 분야에 교도소 관계된 것만 보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교정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 붙입니다. 이제 시험에서 우리 교정학은 이제 형사정책 플러스 행정학 그러거든요. 이 교정학이 사실은 이제 행정학이고 교정학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학습으로 갑니다. 자, 확인학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자, 볼게요. 지금 이것은, 어디일까요? 아담 아카데미죠. 아담 아카데미. 이게 움직이지를 않네요. 아담 아카데미, 여기 합격 수강생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강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제가 이제 모두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 조금 더 구조화 시켜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교과서대로의 성격이 있고, 또 강의록은 강의록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정리를 좀 다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아주 이번 기회에 그냥 공부를 다 하셔야 해.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범죄학이란 무엇이냐? 나와 있죠. 범죄학이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 활동을 말한다. 사실은 범죄학, 형사정책학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다. 범죄 원인과 현상.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일체 활동에는 강제적 시책만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비강제적 시책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뭘까요? 강제적 시책. 다시 말해서 형벌과 보완처분이다 그랬어요. 국가의 강제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형벌과 보완처분이다. 좋아요. 형집행의 목적은 재범 방지만을 위한 형사정책의 한 분야다. 형집행은 재범 방지뿐만 아니라, 재범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처벌받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초기 형사 정책은 형사 입법을 위한 국가의 예지에서 출발했다. 그렇습니다. 형사 정책이란 말은 애초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고민한 그러한 측면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범죄학은 미국의 사회학에서 발달했고 형사정책학은 독일의 형법학에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학은 미국 범죄 사회학에서 발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사정책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다 이제 연로에 계세요. 법학도 요사이는 뭐 독일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형사정책학이지만 범죄학자들이 써놓은 범죄학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형벌은 범죄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고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것이다. 반대로 써있죠. 보안처분은 위험성, 형벌은 책임입니다. 이거 이제 공부 시간에 충분히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자, 형집행법은 모든 형벌의 집행을 관한 권고법이다? 아니죠. 자유형, 다시 말해서 징역, 금고, 구류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 확정자, 미길 수용자에 관한 처우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형집행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서 수용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형집행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쨌건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 치료 감호소 있고요. 소년원 있지만 전자감시는 뭐예요? 밖에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 교정 또는 사회 내 처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 꼭 알아두세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0가지다. 그렇죠? 아까 봤죠? 1호부터 10호까지 있었다. 범죄 연구 방법으로 참사표 추행 실험 통계가 있다. 아, 제가 이제 암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여적 관찰법, 또 사례 분석법, 또 표본 집단법, 또 추행조사법. 추행은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실험하는 거, 실험법, 통계 활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형사정책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전주의는 범죄인을 비정상인으로, 고전주의는 정상인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봤으니까요. 자, 실증주의는 범죄의 결정론적 시각이다. 그렇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최기가 아니라 초기 실증주의자로 이탈리아는 범죄 인류학파로 불리는 카페로가 있다. 카페로는 뭐예요? 롬브로쪼, 페리, 가로팔로. 세 사람 기억하셔야 합니다. 롬브로쪼, 페리, 가로팔로. 뒤에 가서 또 볼 거예요. 자, 초기 실증주의자 환경론자는 뒤따라 캐게. 디르갱, 따르뜨, 라카사뉴, 깨떨레, 게리. 좋아요.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지금 넣는 거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실증주의자 리스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리스트는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샤펜부르그. 자, 리스트가 그래요. 리스트는 하여튼 기억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을 전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뭐 하시면 또 수업을 듣고 오셔서 들으시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